자, 잠시 쉬셨습니까? 자, 성산문과 신숙주 누가 중심일까? 여러분들, 어때요? 성산문이 이 중심이에요. 누가 그 중심일까요? 이 신숙주가 중심일까? 어떻게 보면 성산문도 중심이고 신숙주도 중심이었죠. 이 세조에 중심했고 성산문은 단종에게 중심했는데 우리가 중성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이 성종 때 조카 구성군이 왕의 찬탈을 기도했을 때는 오히려 그를 제거했죠. 예, 신숙주는. 그죠? 그러니까 그의 논리는 왕권의 안정을 위한 국책의 안전한 진행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성상문은 이거는 불사이군,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망고의 충신이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을 놓고 보면서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성삼문 이몸 저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낭낭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공원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제 엄청나잖아요. 신숙주는 숙주나무를 해가지고 배신해. 근데 이 충신이라는 게 이게 왕에게 충신한다고 도 있고 국가에게 충성하는 것도 있잖아요. 국가, 그죠? 그러면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당한 권력의 형성과는 거리가 먼 정권 차탈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긍정의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정하게 그 역사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보면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권 있잖아요. 박정희 정권이 산업화를 하는데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보였어요. 그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쿠데타 일으킨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역사를 얼마나 거꾸로 뒤집었습니까? 4.19 혁명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군부 조직이 다시는 마지막까지도 군사적인 군사 통치를 계속 하려다가 김재규의 총에 맞고 죽었죠. 그리고 다시 전두환 군사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럴 때의 박정희 정권은 대단히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권을 약화시켜서 다시 강화되는 귀족적 토지 소유를 저지하고富국 강병을 통해 국력을 증강시켜서 민생과 국권을 안정시켰다. 이 점은 장점이죠. 그죠? 한쪽으로는 부정한 정권 찬탈이고 그래서 단종과 그 측근을 신권을 통제하고富국 강병할 수 있는 깃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된다. 뭐냐면은 이것이 민주주의,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와 민생, 그래서 민생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와 민생 또는 민족 이렇게 어떻게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합치된 의미가 있다면은 그죠? 우리가 비록 그것이 어, 완전하게 정의롭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의 여운형 선생은 일본 천황과 만났어요. 만났다 해서 참 부적절한 만남이었죠. 그렇지만 가서 조선 독립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충신인가를 교조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그죠? 그 새로운 거 있으면은 새로운 것을 봐서 우리 것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 발전이라든가 민생의 성장이라든가 민족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것에 기여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숙주가 했던 그 행동은 절차적으로는 잘못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이러한 모든 민주주의 민족 민족 것도 뭐를 지켜야 된다?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숙주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민족 민생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했던 이런 부분이 있던 겁니다. 그러나 점점 민주주의가 되려면 이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는 점도 꼭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산문과 신숙주를 보면서 고민해야 될 점. 자, 다음은 연산군이 장록수를 사랑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산군이 우리 보통 연산군은 폭군이죠, 폭군. 예, 폭군인데 이게 우리가 자꾸 늘 보면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완용도 그렇고
나쁜 놈들이 왜 진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일을 했는 건지, 또는 그 나쁘다고 보는 우리의 관점들이 너무나도 획일적으로 강요된 지식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 이렇게 지내고 보면은 진짜가 모두 진짜가 아니고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항목에서는 우리가 아는 진실이라는 것이 어쩌면 가짜에 기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항목을 넣은 거예요. 연산군이 장록수를 사랑한 이유는 뭘까요? 뭐 기록에 의하면, 이건 역사학자들은 기록에 의하면 기록을 중시하죠. 그래서 장록수가 그렇게 인물이 좋았대요. 근데 미인은 아니었는데 나이는 많았어요. 지금 오늘날 같아서 한 50대 여성 정도인데도 사랑을 한 거예요. 이 젊은 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 30대 초반이면 요즘은 50대거든. 50대 여성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 좋아했는데 50대 여성인데도 오늘날에 그 얼굴은 한 20대 정도 얼굴을 가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장록수가. 그런데 이 장록수가 이렇게 보면서 참 어렵게 살았거든. 그죠? 어렵게 살고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궁궐에 와 보니까 그 귀족 부인들, 관료 부인들이 너무너무 잘난 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속이 상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많이 놀리고 왕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들을 막 성추행 같은 걸 하게 만들고 뭐 이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제가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거예요. 뭐냐면 유교적인 덧씌우기, 도덕적. 그러니까 뭔가 역사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냥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참 그래요. 그 공부를 잘하면은 쟤는 어릴 때부터 그런 뭐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쟤는 어릴 때부터 부모 말도 잘 듣고 뭘 해도 좋은 일만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착해서 그래서 공부를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하고 밤을 새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어릴 때부터 머리에 진짜 잠시 이렇게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항상 뭐를 더 씌우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더 씌우고, 실패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 실패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방식의 우리가 그 폄훼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살아가면서 제일 그 악랄한 게 뭐냐면 도덕적 상처를 내는 겁니다. 상대방에. 그게 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차지해요. 실제로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면 혼나야 되는데 도덕적인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제대로 그런 것을 만약에 딱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면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만들기 위한 수단이거든. 그래서 도덕적 상처를 내는 것, 이것은 가장 고도한 정치 행위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 연산군은 참 호색했다 그래요. 제청사, 채홍사, 그래 흥청망청이죠. 그래서 흥청과 운평, 개평, 망청 등을 미녀를 모아서 유일을 일삼았다. 또 연산군은 경복궁 경유로에 천태만상의 만세산을 조성해 놓고 혼자 황룡주를 타고, 배요 배, 황룡주를 타고 흥청들에게 처용물을 추게 하는가 하면 사대부나 고관대작의 부인을 능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덕적인 상처인데, 그래서 저는 늘 왜 저기 연산군이 쫓겨났을까? 물론 사실적으로는 폐륜적인 부분이 많았죠. 그 귀족의 부인들을 능욕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할머니 막 머리를 받아버렸어요. 인수대비, 그 유명한 인수대비를 머리로 그냥 들이받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죽었어요. 그 할머니가 자기 엄마를 죽였다, 이래 생각을 해서 할머니를 머리를 받아버려. 그러니까 그런 폐륜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동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장록수의 음행도 대부분 보면은 뭔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장영실 알죠? 장영실. 장영실은 이 노비 출신에서 나중에 대호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뭐 무관직이지만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이 뭐 말이냐면은
이런 신분의 자유로운 이동, 신분의 이동, 이런 것들이 거의 고착화되어 가는 단계다. 요 단계, 연상군 단계 좀 오면. 그러니까 더 이상으로 장영실이 나올 수 없는 현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서구에서 그 히피족이 나오는 이유도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가난한 집의 아들은 신분 상승이 어려워요.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걔들이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토바이에다가 그냥 가죽 옷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부르주아의 삶의 윤리들을 파괴하려고 그러는 히피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건데 바로 그런 것처럼 장록수가 등장할 때도 그렇게 더 이상 사회가 탄력성 있게 바뀌어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양천제가 반상제로 퇴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양인들이만 되면 과거도 보고 해가지고 신분 상승해가지고 관료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양인들이 아니라 양반만이 신분 상승할 관직을 독점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천제가 있고 반상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양천제는 양민들이 기회가 있는 사회. 반상제는 양반만이 기회가 있는 사회 이렇게 보면 돼요. 너무 쉽죠? 어렵다고요? 참 어려운 말인데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양천제는 양민이 기회가 많은 사회, 반상제는 양반만이 기회가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양천제 사회, 반상제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폐위의 진짜 이유는 뭘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어떤 폐륜 행위를 했고 음행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 이유들이 결국은 흥청망청 놀게 된 것도 이 불만이죠. 불만. 누구에 대한 불만? 기존 훈구 세력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는 옳은 말만 하는 사림 세력에 대한 불만. 이 두 군데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훈구와 사림 모두 다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훈구를 앞세워 가지고 사림을 공격하는 게 사화죠. 그러니까 이 연산군 시절에 사화가 많이 무오사화, 그죠? 갑자사화, 그죠? 그 무오 갑자사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연산군 시절에 있었던 사화입니다.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훈구 귀족들의 무단적 점유 토지를 압수하고 과전법 체제를 부활하려는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쫓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연산군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죠? 개혁을 하려니까 자기가 평소 때 했던 이 부도덕한 면들이 이렇게 띄워지면서 퇴출당하는 명분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이해가 되죠. 자, 다음은 이순신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이순신, 제일 궁금하죠. 이순신은 타살됐을까, 자살했을까, 암살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왜 왔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제일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신은 자살했을까요? 아니면 타살당했을까요? 아니면 타살이나 암살이나, 타살은 일단은 여기서는 일본군한테 흉탄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거고, 암살은 우리 정부에서 조정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고, 자살했다면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산동가 봅니까?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한. 그래서 이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뭘 고민했을까요? 사실 고민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해를 끝나니 하는데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한 한산섬 달밝은 밤에, 그죠? 아마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일본 군인들을 일본 군인을 격퇴해야 된다는 그 고통, 그죠? 또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조선 조정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공신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순신 장군이 이 자살을 했다, 타살을 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순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뭐냐면은 이순신은 옳다, 이순신은 지선,
그죠? 지선이고 옳았다. 원규는 나빴다. 원규는 지극한 악이다. 그죠? 선악이죠. 근데 이것은 이 조선왕조는 원규는 조선왕조의 대변인자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별종이다. 조선왕조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왜? 저런 썩어 빠진 조선왕조에서 저런 인물이 나왔다는 것은 탱자밭에서 오렌지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순신은 별종이고 이 원균 같은 사람이 주종이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별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조선 왕조는 이 위대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즉 조선 왕조는 부패하고 썩었고 지극히 악한 원균 같은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순신은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것이 바로 백의종군했던 사실이고 쫓겨났잖아요.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대사에서 그리고 결국은 이순신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1930년에 이 이광수 생각이에요. 이광수가 일본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광수라는 사람이 이 이순신전을 동아일보다가 이순신전을 연재를 하는데 이 구조가 뭐냐면 이순신은 지국희선, 성웅 이순신, 원규는 악당. 그래서 원규는 조선왕조를 대변하는 주종, 이순신은 조선왕조가 미워하는 별종. 그러니까 썩어 빠진 조선왕조는 이순신을 살려둘 수가 없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이순신마저도 죽여야 되는 이 조선왕조는 부패한 왕조니까 어떻게 된다? 조선왕조를 처단해야 한다. 그래서 한일합방은 정당하다. 이해됩니까? 이순신을 높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사람들이 가미가제 특공대 알죠? 그런 거 만들 때 조선 청년들을 끌고 갔잖아. 그때 그 가입된 독고다이라고 있는데 회천 특공대. 여러분들 가미가제는 들어봤죠? 회천 특공대가 있는데 회천은 가입된 독고다이에요. 이거는 인간 의뢰 사람에게 태워가지고 폭탄 싣고 빡 가가지고 일본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에다 박치기 하는 거야. 이게 인간 의뢰예요. 인간 의뢰를 모집할 때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게 충무공의 후예들아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충무공의 후예를 이렇게 표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해군 지원병을 모집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순신에 대한 이 생각은 뭐냐면은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은연중에 조선왕조는 망에 빠지고 뭐 하나 합리적인 게 없는 나라고 똑똑한 이순신이 나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이 멍청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살설, 암살설 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순신 성웅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부분 보면은 이순신이 띄워질 때는 독재자들이 나와. 네, 박정희가 그랬고 이승만이 그랬고요. 네, 일제시대는 총독부가 그랬고 이순신은 뭐 가만히 있어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순신이 띄워질 때는 대부분 보면 독재 정권이 자기 국난을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이런 거 하면서 막 그냥 그 이순신을 막 써먹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그 군부 정권에 참 이용을 많이 당했어요. 학교마다 다 동상 서 있고요. 이순신 장군은 가만히 놔둬도 위대하신 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순신 장군의 깊은 실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깊은 실험은 일본에 대한 이 조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죽인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큰 거였겠죠. 그리고 명랑해전을 앞두고 난중일 보면은 이때 이순신이 심한 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얼마나 이 전략과 전술
이순신 장군은 이 작전 하나 짜는데요. 보면은 노량해전 때도 그래요. 이순천만에 이 외교성이 있었잖아요. 소서행장이 여기 있었거든. 이순신 장군이 이 명나라에 진린 제독하고 이게 일본 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배가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소서행장이 있었는데 이 일본의 가장 유명한 이 사천에서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시마즈 군대가 500척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장군 같았으면은 이거 소생장 잡으려고 정신없을 텐데 이순신이 딱 보니까 느낌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별동대를 파견해요. 파견을 딱 해보니까 저기서 500척이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뒤에서 약간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해가지고 어디냐 하면 노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노량이에요. 노량에 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척이 쫙 오죠. 오니까 여기다 딱 막아가지고 대포로 바바바바방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대단히 용장이에요. 이 사람이 가고시마 영주고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시마즈하고 한판 붙었죠. 이 시마즈 요시히로가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 장군을 전사시킨,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하고 이 혈투를 벌인 게 바로 노량 해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 작전을 함부로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한 계산과, 그래서 대단한 전략가. 그러니까 이 토사광란을 일으키거든요. 심한 병에 토사 막 오바이트하고 막 설사하고 이런 게 계속해요. 뭐냐면 그만큼 신경 쓰면서 작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무슨 그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머리를 짜고 짜는 그 상황들이 이어지는 건데, 이걸 자꾸 뭘 보느냐 하면은 조선 조정을 어떻게 미워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해서 깊은 실험의 실체는 조선 조정이다. 조선 조정이 아니고 누구예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깊은 실험의 실체는 그 막강한 일본 수군, 일본의 군대들, 이 군대들이 시시각각 우리 조선의 본진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한 가지 스트레스와 아픔, 괴로움들이 이 한산동가에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토사강난이라는 엄청난 아픔, 설사하고 오바이트하고 막 이런 것들에 나옵니다. 자, 나라 지킨 소나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고려시대에는 송악, 나라를 왕권의 상징이었죠. 판옥선 때는 호국의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낙락장송은 지조의 상징, 만국의 상징은 압록강 소나무 벌채, 만국의 상징에서 한국의 상징 요즘 아파트 문화, 그죠? 같은 소나무라도 역사성이 달라지는 건데, 역시 임진왜란 때 역시 우리 호국의 상징으로서 판옥선이 소나무로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명랑해전과 백성입니다. 자, 명랑해전, 칠전량 해전에서 조선함대가 붕괴됐죠. 칠전량 해전에 참 아까운데 이 원균 장군이 그 1597년 한 7월 10일 정도에 부산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일본은 완전히 간담을 서늘하겠지요. 그 직전에 현해탄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일자진을 치고 현해탄에서 건너오는 600척의 와키자카 야사하루라는 일본 장군이 600척의 배를 이끌고 현해탄을 건너고 있었어요. 대한해협을 건너고 있을 때 딱 거기 우리 180척의 조선 수군이 일자진을 쫙 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일자진을 딱 치고 있는데 600척이 막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는데 막 덜덜 떠는 게, 이게 600척이라도 우리가 180척인데 우리가 우세해요. 우리는 거의 뭐 요즘 같으면은 구축함, 순양함 정도 수준이고 여기는 똑딱선이야. 그러니까 600척이 와도 우리 아마 배는 한 30척만 있어도 600척 일걸요. 그러니까 180척이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다 죽었다 생각한 거야 이게. 예?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현해탄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 참 일본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왁기 작가가 이제 죽었구나, 조선 수군이 한테 잡혔으니 우리는 조선 반도에 가지도 못하고 다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갑자기 풍랑이 팍 밀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20척이 저 서생 앞바다로, 서생이라는 곳으로 떠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있던 가등청정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참사를 당해요. 그래 160척이었잖아. 그 160척이 다시 돌아왔더니 그 빠따를 치는 거예요.
권율이가 너 왜 부산포로 공격 안 하느냐고. 그래서 다시 7월 14일 날 다시 공격하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공격을 했는데 어, 이미 딱 그 뭡니까 안골포에 있던 적들이 다 부산 그 앞으로 안골포 부산 신항이잖아요. 그 앞으로 쫙 조선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빗속으로. 그러니까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거제도를 넘어요. 거제도로 건너가 버린다고. 거제도는 그전까지는 이 조선 수군들이 철저하게 방어를 해가지고 안골포에 있던 분이 절대로 거제도로 못 넘어가게. 거제도가 1595년에 700명의 일본군에게 뺏겼는데 이놈들이 운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700명이니까 공격해가 없애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나 곽재우 장군이 공격을 해도 일본 놈들이 안 없어졌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일본 놈들은. 근데 우리 수군은 바다만 건너와라 다 작살낸다 이래가지고 바다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안골포에 있던 그 3천 명의 일본 군대가 거제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도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걸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칠전장 해전 있기 전 7월 14일 날 부산포 공격으로 갔는데 그때는 방어선이 전총 저기 부대를 다 이끌고 갔잖아요. 원균이.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일본 군대가 거제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뒤를 다 6겹, 7겹으로 뒤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포까지 갔더니 막 비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미 그 판옥선에 본래 정원이 한 100여 명에서 120명인데 그 중에 한 80명이 노젓는 사람이래야 되거든. 노젓는 사람. 격군이라 그러는데 노젓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노젓는 사람이 한 60명밖에 안 돼. 쉽게 말하면은 배마다 옛날에는 노를 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노를 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소나무로 만든 배니까 힘들어가지고 목이 되게 말랐어. 근데 부산포 공격을 완전히 하려고 화약을 다 실어 놓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덕도에 갔더니 가덕도에 매복하고 있어서 왜군들이 그래가지고 한 400명이 우리 수군이 내려갔더니 다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후퇴를 한 가지고 칠천량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칠천량에 오니까 그 군사들이 사기가 확 떨어졌는데 그날 밤에 칠천량에 막을 뚫은 게 포위망을 뚫은 우리가 이제 정찰망을 뚫은 게 일본 앞에 앞잡이가 된 조선 사람들이 몰래 어둠을 뚫고 우리 함대가 머물러 있는 곳에 와가지고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수군이 일거에 동요돼 가지고 눈을 떠 보니까 새벽이 되니까 7천량 그 근처에 6겹, 7겹으로 배를 그 이제 포위를 했던 거 아니에요. 7겹, 7포위 하니까 이제 거기서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원균 말고 그 배설이라는 사람, 배설이 경상 우수사인데 이 양반이 이제 경상 우수사니까 이 경상도 부대를 이끌고 간 거죠. 이게 바로 12척입니다. 12척이 한산도로 가가지고 한산도 본진 우리의 본진이잖아요. 한산섬 달박은 밤에 있던 모든 그 저기 작전 지도 같은 다 없애버리고 정처 없이 저 서쪽 저 진도 앞바다 쪽으로 끊임없이 가는데 뒤에서는 파죽지세로 그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마지 요시히로 같은 그런 장군들이 그냥 잡으러 오는 거예요. 육지에서도 파죽지세로 넘어오니까 섬진강까지 그냥 일거에 밀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섬진강에서 그 뭡니까? 일본군이 오니까 그 개구리가 울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섬자 섬진강이 된 겁니다. 섬진강이 이름이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일본군을 알려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죽지에 넘어오니까 우리 배설은 그냥 끝없이 서쪽 가다가 마침내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중간에 지금 일본군이 있잖아. 그래서 이 만나는 그 강의실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파노라마를 쫙 순간에는 일본군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양쪽에서 이 배설의 12척을 이순신 장군이 받아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곳이 화령포라는 데입니다. 화령포에서 만나가지고 천리행군 끝에 12척을 이순신 장군이 다시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12척으로 가지고 다시 반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벽파진 해전을 하는데요. 벽파진을 했는데
우리 수군들이 다 기가 죽었잖아. 그죠? 12척 다주 기가 죽어 놓으니까 명랑해전을 앞두고 소수의 전선을 가지고 외놈들 저기 그 6척의 배가 발견이 됐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토끼몰이 왜 표범이 그 사슴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살려줬다가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마침내 하루 종일 토끼몰이 연습을 하면서 마침 저녁에 6시쯤 그 6척을 다 격침을 시키는, 그래서 와 할 거 아닙니까? 다시 이기는 의지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마침내 명랑해전에서 쫙 일자진을 치고 적들을 기다렸어요. 명랑해전 이야기는 참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333척대 13척이 맞닥. 다음 지도는 바로 명랑의 그날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서쪽에서 이 화령포에서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쫙 위에서 이순신 장군 내려오고 적들은 여기서 막 파죽지세로 오고 있고요. 예, 오고 있고 우리 12척은 여기서 쫙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와가지고 여기 을안포 근처 여기가 벽파진이에요. 여기서 일본군 온 6척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명랑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명랑 울불목이죠. 울불목, 그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보면은 참 그날 이순신 장군과 이 일본군이 막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파죽지세로, 그죠? 파죽지세로 오고 있는데 우리 12척은 여기 숨어 있고 이 복잡한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벽파진에서 진을 치고 일본군이 쫙 오니까 여기서부터 토끼몰이를 해가 한번 잡고 나머지 본진 333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200척은 이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33척이 200척은 여기로 가고 133척은 이리로 오고 여기 오는 것을 우리 13척이 딱 여기 막았죠. 막아가지고 했고 이 200척은 쭉 와가지고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순신 장군은 명랑에서 격파를 하고 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해가지고 이 목포 있죠, 목포. 여기 숨어서 요 지점에 숨어가지고 여기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가니까 이순신 장군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가니까 이순신 장군 요렇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군량미가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포 유달산이 있잖아요. 유달산에다가 노적가리를 이 볏짐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군량미가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작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고화도에서 적을 다시 한번 물리칩니다. 그랬을 때 태안반도에서 이제 우리의 배가 판옥선들이 군단이 다시 제작한 판옥선들이 20여 척이 쫙 내려오죠. 우리는 20여 척만 있으면 일본들 격파하거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와 만나가지고 다시 쳐들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내려가면 일본군들이 다시 후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후퇴를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흥양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요 앞에가 바로 순천이죠.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은 고금도에다가 본영을 만들어 가지고 삼도 수군 통제형을 여기 고금도에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다 저쪽으로 노량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했던 과정들이 바로 명랑해전입니다. 이 스펙타클한 거, 이거 참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짧게 됐는지 모르겠다. 자, 제 7차시 과제입니다. 요 세 가지 잘 해가지고 또 A4 용지 한 장 하세요. 출석. 네. 자, 자, 수고했습니다. 긴 시간. 오늘은 어땠나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조선시대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안녕.